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조민양 재판 검찰의 KO패로 끝났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민양의 이 동양대 표창장, 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데 활용을 했다. 그래서 부산대에 업무방해를 했다라는 죄목이죠. 이걸로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에서 부산대 교수의 증언으로 검찰의 이 기소 내용 자체가 박살이 나버렸다.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의 PC,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 PC로 집에서 위조 작업을 했다라고 공소장 내용에 있는데, 이 범행 일시에는 이 PC가 정경심 교수의 집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 무리한 기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재판에서 부산대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검찰의 신문 내용 한번 볼까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시 지원자가 허위,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해서 면접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면접 교수들은 그 기재 내용을 전부 진실로 믿고 이에 기초해서 질문을 만들어 평가하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조 씨는 조민양을 말하는 겁니다. 2014년 6월경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표창장 기재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2012년 9월 7일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아십니까? 그러자 이 교수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검찰이 이 교수님, 조 교수님이신데, 이 조 교수의 진술을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부산대는 조금이라도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했는데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 허탈하다. 감히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이나 했겠나? 라고 진술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게 변호인 측 신문에서 드러나면서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언론에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맞다면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대는 이 허위로 위조된 표창장을 받아서 제출한 조민양을 최악의 학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런 발언이었던 거죠. 자, 검찰의 공소장에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 전형 및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2단계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 당시에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이 안 될 뿐더러 지원자의 답변만 판단한다는 이 조 교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존 주장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 변호인과 이 교수님의 신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인이 질문을 합니다. 지성평가죠. 지성은 구술면접이랑 유사하고 자소서는 아예 배부되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지성평가위원은 지원자의 답변 여부만 보고 점수를 평가하죠? 그렇습니다. 지성위원들에게는 입학원서나 자소서 일체 제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표창장이 점수에 전혀 반영될 수 없죠? 전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 씨에 관한 2015학년도 당시를 특정해서 여쭤보면 증인도 그 당시 지성평가할 때 확인한 건 이름하고 수험번호 정도겠네요. 그럼 블라인드 형식이죠? 수험번호는 있는데 이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럼 완전 블라인드네요. 네.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자, 이 조 교수는 조씨, 조민양의 자기소개서를 본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 조사 당시 표창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검찰이 표창장에 대한 책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조민양이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름은 물론 자기소개서까지도 본 적이 없다는 이 증언이 나오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흔들려버리는, 박살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검찰이 얘기했었던 업무방해,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져 버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말이죠, 2013년 자택에서, 집에서 학교 PC로 위조를 했다. 자, 이렇게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행 방식이죠. 시기와 방법이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13년 집에서 학교 PC로 위조를 했다. 자, 그런데 포렌식 수사 결과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말이죠, 이 정경심 교수가 PC를 집에서 사용하다가 2016년 12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갖다 놓은 뒤 PC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2012년 지인에게 받은 PC를 동양대에서 다른 직원들과 쓰다가 2014년부터 집에서 썼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2013년 6월에는 PC를 집이 아닌 동양대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경심 교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검찰이 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검찰이 그 PC를 들고 가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이 증언의 증거가 담겨 있는 거예요. 2014년 4월 이후에야 집에서 PC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PC를 2016년 12월에 다시 동양대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013년 6월 방배동 집에서 범행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검찰이 공소 사실에 나온 시간과 장소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쓴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소부터 했다는 게 또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로 2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 다른 기소 내용. 첫 번째 기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사 한 번,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이 기소 내용이 너무 허술하니까 수사를 하면서 바꿔요. 이걸로는 재판이 안 된다. 수사를 해서 바꿨는데 이 바뀐 공소장도 허술하다는 겁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유죄를 확신할 때 기소라는 권리를 써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확실한 증거 확보하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범행 일시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기소를 했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재판, 그리고 검찰의 수사, 한만호 사장의 비망록, 또 다른 증인 계속 나오고 있죠. 검찰은 작정하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널A와 검사끼리 짜고 유시민 이사장을 묻어버리려고 한 미수 사건도 존재합니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알아서 하는 영역. 이게 정경심 교수의 기소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정의원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지금 검찰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조국 전 장관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사퇴를 하셨어요. 윤미향 당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사퇴하게 만들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는 포기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전이 예전처럼 잘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저는 이게 다 노무현 전 대통령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검찰과 언론이 원하는 대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것.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본인만 포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배운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작에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버텨주면 이들의 공작은 다 드러나게 되고 이들의 공작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너무 힘든 기간 동안 잘 버텨주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공격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윤미향 당선자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제 백분 토론 보셨나요? 한명숙 총리의 이 재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최강욱과 박주민 그리고 반대 측의 누구누구 정말 논리도 없고 우기기만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다 났으니 덮어주자. 그러면 전두환도 덮어주고 다 덮어줍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들의 논리라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예전에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진상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부질없는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제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징징거리고 투정을 부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제 백분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검찰의 최후의 발악,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진실과 상식만이 통용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세상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세상이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착 왜구들과 친일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적폐들이 마지막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눈뜨고 감시하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적폐 청산 이걸 해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지만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